자, 오늘 좀 마지막 단어는 그 품평인데, 품평은 정말 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 단어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제 다 심사도 해보시고 그러셨을 테니까 느끼셨겠지만 뭐든지 배울 때가 제일 좋아요. 이제 배우고 조금 뭐 해서 그 단계 지나서 지금 정도 해서 이제 심사도 좀 하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다 또 해보셨고 그랬었을 때 진짜 그런 것이 올바로 품평을 할 수 있는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더라도 요새는 제가 뭐 그런 거 별로 안 하니까 한참 좀 했었을 때 보면은 왜 각 서체별 이런 데서 왜 하나씩 옷상으로 올리잖아요. 올리면서 이제 거기서 대상으로 올리려고 할 때 그 대개 그 저 팀장들이라든가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하잖아. 그럼 내가 유심히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근데 내가 쳐다보면은 잘 안 해. 그래서 난 뭘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실력이 다 나와. 이 작품을 올바로 평가하고 이렇게 올바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올리느냐 이것이 제일 올바른 거잖아요, 그치? 근데 대개들 그걸 못하니까 그냥 잘 썼다는 거야. 그러고 딴 거보다 이게 낫다는 거야. 이거는 참 어거지 아니야? 그래서 누가 그 뭐가 좋냐고 그래서 딴 데서 또 집합해서 올리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이거 보라고 글씨가 좋지 않냐고 이런 식이야. 물론 몇 마디 좀 하고 그러지만 결국 보면은 그런 식에서 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렇지? 그런 게 안 되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지. 어떻게 보면 용필 장법 뭐 아니면 기타 이렇게 품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이 수긍을 하지,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실은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는 감시관이 참 좋은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또 말을 하더라도 글로 못 쓰는 경우.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둘 다 병신이야, 내가. 왜 그러냐면 설득력이 없어. 말로 된다고 했었을 때는 뭐 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한 그러니까 60% 정도인가 비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지금 말을 이렇게 하잖아. 말을 할 때 지금 이렇게 하잖아. 이것도 언어야 지금 손짓. 그러니까 있잖아. 이것도 언어라고. 그러니까 작품 있잖아. 알지? 뭐 그냥 이것도 언어라고. 그러니까 통용이 되는 거지 같이 있을 때는. 근데 객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눈짓 뭐 이런 것도 다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내에서는 이렇게 서로 통할 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조금 벙어리 된 것 같습니다. 또 그거를 글로 쓴다는 거는 또 더 어려워. 글 써본 사람은 좀 그런 거 많이 느끼시겠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그 단어 선택과 그런 것이 그러니까 남이 써놓고 보면 하고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쉬워. 근데 자기가 쓰라 그러면은 그거 쉽지가 않아. 정말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품평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에 종합적이고 객관적이고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기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 그 작품이 좌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객관성도 들어가야 되고 올바른 감시관도 들어가 있어야지 되고 또 냉정한 그 분석이 또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하면 비판으로 빠질 수 있고 자기 주관으로 빠질 수 있다. 그 품평 자체가 두 단어예요. 말은 하나지만 품하고 평이야. 그러니까 품은 그래서 품을 뭐라고 그럴까? 품은 품인데 뭐라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면은 조금 단어를 하나 더 넣는다고 그러면 품계가 제일 나아.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니 이런 데 궁에 가면은 그 정일품, 종일품 뭐 이런 거가 있죠. 그죠? 그게 품이라. 그러니까 정일품이 되면은 정일품에 돼 있는 사람 거기는 그 쭉 그 홀 들고 서 있잖아요. 그지? 그게 품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직급하면은 품계가 되는 거겠지. 글씨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신품하면 그게 품이라고. 그러니까 신품, 개 이런 말은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품이 하나 단어가 가지고 우리말에 잘 통용되지는 않지만 품계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품을 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뭐 품계를 정한다 그 말도 조금 유사하게 원래는 품을 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 전체를 갖다가 평을 하는 거죠. 평론. 그 평도 좀 평한다. 그 말을 쓸 수가 있겠지. 평한다 그렇게. 근데 뭐 평이 뭐냐? 평론인지 품평인지 뭐 비평인지 대개 보면은 어떤 단어 두 개가 좀 있어야지 좀 우리한테는 좀 확 와닿거든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품평하면은 품계와 비평 이렇게 하고 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냥 품평 이렇게 하고 나면은 품도 하고 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 글씨에 이 서예 작품에 자리매김으로 하는 거죠. 그죠?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심사 뭐 한다든가 했었을 때는 특선, 입선, 뭐 옷상 뭐 이런 거가 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특선에 들어갈 수가 있고 왜 그런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되면 이게 품평이죠.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품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품평을 하려고 하면은 그 작품의 어떤 위치와 또 그 위치에 해당되는 왜 해당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설명이 되는 이 두 말을 같이 합친 거겠죠. 그죠? 그냥 품만 한다고 하면 자리매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선, 특선. 그리고 이유는 설명 안 하는 거죠. 평을 한다고 하면은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내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이런 단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 한마디 갖고 잘못 쓰면은 굉장히 그 꼴이 우스워져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평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그 어려워진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비평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비평이라는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고급 언어야.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비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비평하고 나면은 그게 안 와닿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한테는 비판이 더 나아. 말투가. 그 사람들 하는 행위 보면 비판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비평을 하려고 하면 이 품평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행위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비판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비평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참 유심히 읽거든요. 왜 그
신문 보면은 연초에 보면은 뭐야 그 신춘문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신춘문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거기 평을 하고 이러잖아. 난 그거 참 유심히 봐. 그냥 아니면 무슨 뭐 노래 같은데 이런 무슨 뭐 클래식도 좋고 뭐 트로트도 좋고 그렇게 했었을 때 평하는 거 그걸 나 유심히 들어야지. 근데 거기 확실히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그 어떻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 다 드러나지 않아요? 딴 사람하고 차별성도 있고 분명히 드러난다고. 특히 이제 클래식 같은 거 이제 성악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거기 역시 공부했던 사람이 작곡가니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확실히 좀 용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고 그 중심을 잘 집어내 가지고 어렵지만 단어는 어려운 것 같지만 정확한 용어를 쓰니까 눈에도 들어오고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근데 현직 뭐 가수들이냐 아니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조금 감성적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경우, 그래서 좀 잘 안 와닿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개인 감정에 치우쳐진다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봐서 몰라.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유심히 좀 봐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 사회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야. 품평 이런 거 하는 거. 특히 저같이 전 문화재 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더군다나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보물을 지정을 하든가 뭐 한다든가 했었을 때 충분히 제 보고서에서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떤 거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쭉 1년 보여줬었잖아. 특히 추사 같은 경우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그거가 안 되는 경우를 더 잘 써야지 돼. 물론 되는 경우도 잘 써야지. 그러나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납득이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지만 다 인정이 되지. 안 그러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만큼 그게 분석이 많이 필요하지. 따라서 이 품평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꽤 높은 안목과 학양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되냐면요, 소위 말해서 눈이 높아지는 거야. 눈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도 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님, 안해준 형님 같은 경우는 그 문화재 위원을 몇십 년 이렇게 하고 또 그 계통을 쭉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허버드 그 졸업하고 나서 파리 그 국립 루브르 아니면 그런 데서 3달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달 있으면서 배고프니까 또 빵만 이렇게 먹고 그래서 7kg인가 8kg 빠졌대. 거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 쉬는 데 없잖아. 잘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걸어다니고 이렇게 그거 해야지 되잖아. 그거 3개월 그렇게 보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를 봐야지만 좀 보는 거 아닐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중요 보물급 이런 거를 국내 거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연이 뭐니까 눈이 높아진 거라고.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분들한테는 눈이 안 닿지. 눈이 안 닿을 거라고. 그리고 그 정도 되면서 그 정도 눈에 익숙해지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첫 보면 그냥 눈에 뭐가 나오겠지. 이런 그 감별력이 뛰어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거를 수행할 수가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뛰어나야지만 또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딴 사람하고 좀 차별성이 있어서 그 위치에서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하지. 또 그런 걸 또 책까지 쓰잖아. 그래서 그 형님 책 낸 거 논문 뭐 얼마나 많아. 그런 거. 그런 거 이렇게 또 읽어보면 또
좀 도리에 맞는 말들이 많고 그래서 참 그런 걸 어렵다. 나는 어렵게 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것은 상당히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겁게 얘기했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냐면은 강조를 하고 그러냐면은 적어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도자급이라든가 그 정도라든가 우주 위에서 올라가고 변화를 모색하려든가 아니면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기본적 소양은 그 정도까지는 갖춰져야지만 된다 하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변하고 뭐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뿐이야. 저도 마음은 뭐 서울대 무슨 생물학과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줄기세포 나도 연구하고 싶어서 사람 많이 해주고 싶어. 그건 내 꿈이야. 꿈하고 현실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부터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줄기세포 내가 그걸 연구할 수도 그렇지가 못해. 근데 말로는 막 할 수 있잖아, 그치? 사단이 그래서는 안 된다. 너무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걸 좀 실질적으로 채워져가지고 그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이렇게 순간부터가 글씨가 달라져요, 실은. 달라진다. 사람은 달라지려고만 노력하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싸움도 없고 노력도 없고 안목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이런데 손만 해가지고 맨날 해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작품을 쓴다. 한 달 동안 쓴다고 쳐. 거의 내가 보면 처음이나 끝이나 거의 비슷해. 자기 딴은 조금 낮았다 하고 그래서 쓰면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좀 낮은 거지 따라해 보면 똑같아. 이게 달라지려고 그러면 품격 자체가 달라지던가 어떤 구성이 달라지던가 여기서 눈에 확 띄게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거든. 그거는 보통 저희 같아서는 안 돼. 모든 게 같이 돼야지. 인정 안 인정? 인정.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고 싶지. 하고는 싶은 거는 아까 같이 나 줄기세포 연구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정도의 노력과 어떤 많은 독서와 또 많은 작품을 보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안 해야 돼. 그래야지 공평해지지. 그거는 많이 오래된 사람들 저기하고 그러면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마 그 분들도 사단생활 몇십 년들은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도 몇십 년 전의 글씨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품격이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의 없어. 그것은 뭐냐? 공부 안 하는 거야. 자기 딴에는 공부한다고 소개하지만 공부 안 하는 거라. 그래 안 그래?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와가지고 심사도 하고 그 사람도 대단했었는데 나중에 보고 아니 또 그 사람들 거의 뭐 다 돌아가셨지만 까지도 이렇게 내가 보면은 그때 그것이 똑같았어. 다만 그때는 내가 어렸었으니까 몰랐던 거야. 근데 몇십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말한 것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진심이 아니잖아. 뭔가 행동이 따로 놓은 말이었으니까.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나 이렇게 보면은 유한자들이 항상 있어. 그리고 제 고수들이 있고 지켜보는 분들도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품평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품평의 목적은 신미관념을 전달하는 데 있다. 이 참 말은 간단하지만 신미관념이 있어야지 내가. 그리고 글씨에 신미관념을 넣었어야지 그걸 볼 거 아니야. 뭐가 넣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명작이라고 일컫는 거 무슨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이렇게 보면 다 뭐 사연들이 있죠, 그죠? 음악도 그렇잖아. 악보도 무슨 뭘까 다 사연이 있어. 이렇게 보면은 뭐에 미완성 아니고 뭐 그런 거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우리가 캐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만큼 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그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면 거기서 건질 게 없고 하는데 신미감도 없는데 뭐가 그러니까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공허한 말이다 하는 얘기죠. 그냥 부정적으로만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려요? 점점 이렇게 오면 막 얘기 안 하려고 그러들 텐데. 저는 되도록 올바르고 좀 객관적이고 올바르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인식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발전시키고 뭐 하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그 현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뭐를 올라가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상을 갖다가 왜곡시킨다든가 현상을 미화시킨다든가 현상을 그대로 그냥 잘못된 걸 답습한다든가 여기에는 발전 전혀 없어요. 또 비평의 그 표준 이와 관련된 사상의 주체가 되는 이론은 직관적이고 개통적이어야 된다. 물론 사회 품평은 어떤 상반된 관점이 있으니까 공정하고 과학적인 태도로 그 성패와 득실 이것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그 논품, 평론에서 나는 품평 이러한 것들의 그 방법, 형식 이런 것들이 어떨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다. 우선 논품. 논품은 품감, 품평, 품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품감이라든가 품조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야. 그 중국 그 한자들을 말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런 걸 안 쓰니까 잘 몰라. 다 이게 품평이라는 말이야. 품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긴 써요. 우리서 많이 쓰지. 근데 품감이라든가 품조 이런 것들은 잘 안 쓰지. 모르니까. 요거는 그 감식한다든가 볼감자지만 보는 게 아니라 감시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좀 되겠고 요 조자는 발음 조자인데 주로 문체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거라. 품평은 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품감 같은 경우는 진위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우선을 두는 거고 품조 같은 경우는 격조라든가 거기 어떤 그 신체 이러한 것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품평은 평 같은 거를 객관적으로다가 이론적으로 이런 걸 서술하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 작품을 어떤 쪽에다가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이 세 말을 다 섞어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주로 품평만 알으니까 그거 몇 개는 못 쓴다. 그러니까 품감, 품조 나오면은 얼떨떨하지. 그렇죠, 좀 어디서 떨어져.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그 같은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로 쓰인다든가 할 때 그걸 묶어서 공부하는 거가 제일 좋아요. 그게 어려워. 그럼 다 같은 뜻이지만 뉘앙스는 조금만 다른 거지, 그죠? 자, 이것으로서 그럼 뭘 하냐? 그 격조의 아속, 수준의 고저, 경지가 높거나 낮거나 뛰어난 거 이러한 여부를 갖다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품으로 정하는 것 이것은 문해비평에서 이게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거가 쭉 위에서 저는 참 그거를 공부했다는 거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인지 뭐 중국 문학을 제가 전공을 했잖아요, 그죠? 저번에 내가 논문 보여줬다시피 이런 거 서예 같은 거를 하면서 중국 문학을 못하면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중국 거니까 중국 문화지만 우리 같으면 뭐가 될까? 국문학이 되겠죠. 걔들은 그걸 중국 문학이라고 안 그러고 국문학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는 중국 거니까 중국 문학이라고 그러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국문과가 되겠지. 우리나라에 치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그 나라 거와 그 전체 이런 것을 알지 아니하고 거기 문학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것을 알지 아니하고서는 서예를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상위 그룹, 하위 그룹으로 봤었을 때 하위 그룹이 서예라고 봤었을 때 이것이 속해 있는 것이 크게 보면은 문예 쪽이라고 위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그 인문학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그 예술학으로 들어가 있어요. 서예가. 그러니까 눈의 그 관점과 그 시대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야. 만약 조선시대 같았으면 인문학에 들어갔을 거야.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는 양반이잖아. 양반의 격조와 이 서예를 한번 한다고 해서도 거기에 시문이라든가 아니면 편지라든가 서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이렇게 해서 문자를 활용을 하고 저렇게 썼으니까 그 격조를 보고서 먼저 했었으니까 인문학에 들어갔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파트가 돼가지고 모든 게 지금 예술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술 쪽, 미술 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대전대학원 이게 인문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뭐 잘못돼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 알고 들어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건 인문학, 그러니까 문예 쪽으로 들어가야지 더 올바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서예가 예술인가 아닌가 이것도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중국에는 보면은 중국에는 모든 것을 다 끝에 예술을 넣어요. 문학예술, 조각예술, 서예예술 무슨 다 아무거나 갖다가 예술을 넣어.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그 아트라는 개념을 굉장히 넓게 쓰는 거지. 우리에서도 만약 이것이 그 인문학 쪽에 들어갔었으면은 조금 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기타 여러 가지 해서 더 뭐라 그럴까? 폭 깊은 이런 거가 되겠죠. 그죠? 예술 쪽에 그 뛰어난 보는 것보다도 인문학 쪽에서 견지해서 더 많이 저기를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 그랬었는데 저희 시대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이공대라든가 기타 논문 이렇게라든가 교수 뭐 이렇게 뭐 글 같은 데서 서예를 꼭 한두 줄씩 넣어. 그것은 왜 그러냐? 저희 차가 똑같아. 중국이 처음에 못 살다가 이렇게 문화 개방 이런 것이 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아파트에서 제일 먼저 달라진 거가 집집마다 그 작품 걸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예를 해서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문화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인문학으로 저렇게 해서도 나도 문화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글을 쓴다는 사람. 중국은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따라서 이것이 바로 서예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서예를 잘 안다 모른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나 그런 거 보고 희한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난치하는 거라고. 맞아, 난치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방법이 서예가 제일 좋다는 거지. 격을 높게 보는 거야. 서예 하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도 서예가를 대접받아요. 따라서 이 쓰는 행위 뭐 이런 건 예술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지금도 보면은 이게 실용서예하고 예술서예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항상 얻은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 뭐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 그랬지만 과연 예술이어야지 되나 또 아니면 뭐 해야 되는지 지금도 나는 어려워요. 또 한동안 동안 예술이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요즘에 좀 이렇게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건 또 인문학으로 가야지 또 더 올바른 것이 있고 더 격조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문자를 쓰기 때문에 문자를 안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아무 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치? 내 생각을 하는 거야. 부드럽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설치 미술가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전시장에 저를 초대를 했는데 스피커를 한 3만 개 정도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다 소스를 연결을 해서 그 소리를 표현하기도 했고요. 백남준이었어요. 또 한 군데는 뭐가 있었냐면 그냥 마대예요. 마대 포대하게 그것을 한 전지 반 정도 크기 정도 되는 액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마대래요. 처음에는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뭔가 그린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마대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마대래요. 이게 왜 작품이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액자에 담았기 때문에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전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너무나 많지 뭐. 근데 뭐 최고 그뭐 해가지고 그 화장기 그거 갖다 놓고 설치해가지고 설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고 시작했죠. 그래서 서예도 내가 이거 예술 작품이다 하고 써서 이쁘게 액자에다 담으면은 예술 작품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공부하고 저기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어디다 놓고 어떤 성격을 규정 지어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져요. 이게 만약 인문학으로부터 출발했었으면 또 지금 사회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이거 참 중요한 사실들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가 어디에 속할까 이것도 생각을 안 해본다는 얘기지, 그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나 봐와 어떤 이런 거. 작품 성향도 달라질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참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지만 그것을 뭐 같이 다 공유하기가 어려우니까 혼자 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필요한 일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뭐 여기서 무슨 우리가 정해가지고 해답을 구할 것은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알고 나면은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제가 그 작품 하나 쓰는 게 있는데요. 그 글을 주제를 제가 정해서 제가 썼는데 주제가 서예는 나에게 인생이다거든요. 저는 서예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어때요? 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글씨를 쓰기 위해 고르는 글 자체, 그 자체도 그러고 잘 쓰기 위해서 수련해야 하는 그 자체. 그래서 저는 모든 것 서예가 인문학만으로도 담기에도 너무 좁고 그냥 모든 저에게는 모든 거였고, 그리고 뭐 여러 선생님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서예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뭐 혼나기도 하고 기쁜 일도 있고 뭐 슬픈 일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서예로 경험한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내가 서예를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언가 이렇게 서예와 상관없이 뭐 아이를 키우는 일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도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에는 작품할 때 저작권도 되게 문제가 돼서 이제 저작권에 접촉 안 되려고 제가 열심히 글을 써봤는데 그래서 저는 서예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 참 좋은 생각이고 저도 그래서 언제부터서부터 국학만 이렇게 쓰기 시작해서 하고 하는 거가 바로 그런 이유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작품 성향도 달라진다. 아까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정말 중국 얘기해서 뭐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지금 뭐 시진핑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러겠지만 그네들이 그 어떤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뭘 내가 보면 유행했다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뭐가 뜨고 어떻게 돼야지 비로소 우리한테 이렇게 영향이 오고 저렇게 해서 저기 하고 그러지 우리나라 자체에서 뭐 하고 나면 다 죽여버려요. 눌러버려요.
안 그랬으면 내가 이거 서로 40권 이거 보면 한자 아니야. 다 한줄을 다 쓰면 정하는데 이것이 막 중국 거가 어디 있고 한국 거가 어디 있어. 그랬다가 이게 만약 잘 돼서 정했다고 그러면 또 이제 뒤에 대서특필은 뒤에는 난 그런 거 정말 싫어. 그래서 중국은 서예를 갖다가 동방예술의 정수라고 그래. 그 말이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어떤 인문대 교수 말고 자연계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걸 써야지만 자기도 문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예가 정수라는 거는 그 안에 뭐 옛날에는 더 그런 사람들이 더 높게 본 거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게 더 그 사상이 이렇게 더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기회로 빠지게 되니까 자꾸 기회로 빠지게 되니까 그러한 사상과 이런 걸 담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쪼그라들고 아까 같이 인문대고 그러면 더 확장되고 더 저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거가 더 속해 있는 거가 더 넓게 확장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미술하고도 같이 동등하게 된 거 아니라 이렇게 학진의 기타 이런 걸 지금 학문 구조 이렇게 보면 미술에서 분야 중에 조형 예술에 들어가. 그러니까 하위 개념이라고 미술 쪽에서. 근데 뭐 환쟁이니 뭐 이런 거 있어도 어떻게 이제 글쟁이 이런 건 없잖아. 자존심도 없는 거야, 사회가.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하려는 거. 그런 것이 왜 그렇게 처음에 이런 것이 중국 문학을 다행이냐고 그러면 자기 나라 문학이라든가 이런 거 상위계점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역사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흐름을 알아야지만 하위 개념급들도 이해할 수가 빠르다고. 따라서 이 서예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문학 파트에서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용어와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문인들 학자들이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서예 용어가 없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러면 문학에서라든가 이러한 데서 했던 용어를 갖다가 끌어 쓰는 거야. 그것이 조금 더 분리돼 가지고 이제 서예 용어가 돼버려야지. 서예에서만 전적으로 쓰는 거, 그죠? 문학에서는 필봉 같은 것도 없어. 필봉 예리 쓰기는 쓰겠다, 그죠? 필치 뭐 이런 걸 쓰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점점 서예 용어가 처음에는 겁작에서 많이 차용을 하고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문학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연에서 나와요, 처음에. 자연에서 나오고 인체에서 나와. 왜냐하면 모든 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 자연하고 인체 비유를 하면은요 모든 게 사람들이 다 공감이 돼. 그 외에 그 딴 데 비유는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던가 뭐 이렇게 그 인식을 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연과 인체는 누구나 다 알잖아, 그치? 따라서 한나라가 그렇게 나오고 우진 청담이 이렇게 청담 사상이 유행하고 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그 사람들이 뭐를 했었냐면 그 전에는 없었었는데 이전 사람 관리를 어지러울 때 관리를 쓸 때 어떤 사람을 써야 될까 이런 거가 어렵게 돼버린 거야. 그 전에는 청거와 이렇게 해가지고선 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인구가 늘고 인재들도 많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해서 써야 되는가 해서 한 것이 사람 본 인물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먼저 나와가지고 인물평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눠요. 품평을 해요. 평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대로 벼슬에 올라가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옛날에 삼성철께서도 보면은 그 입사법 뽑을 때 옆에 관성자가 있다고 그러지, 그죠?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것도
뭔가 뜻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그 사람 그러면서 그 평을 할 거 아니야. 인물 평을. 인물 평한 책들도 거기에서 품평이 나오게 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걸 평을 해서 아웃품으로 나오는 그걸 구품이라고. 그래서 그때 우진남북조의 처음에 구품제가 그래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벼슬개도 구품이 남아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조선 때까지도 구품으로 나눴잖아. 정, 종 나눴었지만 구품까지야.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서해도 구품으로 이렇게 품이라는 거가 거기서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중국 문학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은 그냥 아는 거거든. 설명이 필요 없이. 그것도 문학에 아주 꽃이 폈던 때가 위진남북조거든. 제일 어지러울 때가 제일 문학이 꽃이 피니까. 그리고 그때 모든 게 좀 정리가 됐거든요. 비평까지 해서. 거기서 나온 거가 품계란이에요. 그 구품제예요. 그래서 품이 처음에 나온 거가 바로 여기야. 그 문해비평 여기서 한나라의 인물비평 품터에서 이 말이라고. 이런 품평 그대로 문해비평에 영향을 줬고 문해비평에 영향을 주니까 종려의 시품, 사역의 화품, 심리학의 기품, 바둑도 품으로 나누는 거야. 바둑도 지금 왜 그래서 구급서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다 이게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리고 9단까지 있잖아, 그렇지? 10단 없어. 고등학교 성적도 9개로 나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기준을 잡을 때 항상 위에 뭐가 없나 소급해서 올라가는 거야. 근거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얻은 사람한테 의뢰하겠어. 학자들한테 의뢰할 거야. 그죠? 학자들은 또 근원을 찾아보고 저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거기서 원초적서부터 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러면은 신기하고 이상한 거지만 그런 거야. 아까 학교라면 다 그러니까 사공도에서 24품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풍토가 나타나니까 이것이 그대로 사회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품이라는 거가 나타나기 시작된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거가 고금, 서평, 서품. 이건 진짜 품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서부터 처음 품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회를 공부하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우선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책들도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 괜히 뭐 이런 책도 한번 읽고 싶죠. 안 읽어? 아니 아무튼 그게 바로 서론이야. 그러면 이 시대 때 고금서평이라든가 물론 제가 다 번역을 해놓고 저는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거 읽어보면은 아 그 사람들이 왜 사회를 이렇게 생각했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사회 원리를 몰라가지고서는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뒤에 흐름을 알겠어? 안 그런가? 여기 뭐 대충 뭐 설명을 제가 해놨으니까 위추가 뭐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진나라, 위진나라에서 등급으로 인물을 논하는 풍토 이걸 답습한 것이다. 거기 여기 나왔죠. 책 여기 인물을 부평한 건 방고가 설정한 품급이고 삼품, 구등제, 구품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구품, 관제 이런 영향을 줬는데 이런 데서부터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품을 이 당시에는 구품제를 이렇게 품 거기서 영향을 받았었지 품을 어떻게 확정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품을 처음에 그 확정한 거가 그래서 그때는 3품 뭐 이렇게 했었지 9품으로 나누지는 못했어요. 3품으로 나눠가지고 3품을 나눠서
걷다가 상중하로 나눴어. 그러니까 구품이 되죠, 그죠? 3, 3은 9니까. 그랬다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는 오품이야. 그러니까 신품, 묘품, 능품, 일품, 가품 이렇게. 장야감도 보면 신묘, 능, 요 삼품론이라고 그랬지만 삼품론에 이렇게 보면 상중하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뒤에 이렇게 나눴었었지. 구품으로 이렇게 9품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름 있는 거는 없어. 일품은 나중에 생겨졌고 뭐 아무튼 이 가품 요거 뒤에다가 또 설명을 할 테니까 뭐 이런 것만 연구하려도 좀 재미있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한 것은 오품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다. 거기 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밌는 거가 두몽 같은 경우, 두몽은 술서부 어뢰자격에서 각종 품에 관한 요점을 서술하여 새로운 신비 영역을 열었다. 그래서 8번의 줄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두몽은 이게 술서부 두기가 자기 그 동생인데 동생이 술서부를 짓고 요 두몽은 그 뒤에 어뢰 자격이라는 말을 해서 이렇게 따로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서에서 쓸 수 있는 그 아까 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그 용어들을 최초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지금 이게 90 자격인데 이 자격이라고 그래서 자격 참 말이 어려운데 자격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격을 여기서는 품격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나을 것 같아. 원래 중국말로 자격 이렇게 하고 나면 자간이거든. 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자격 하면 품격이야. 그러니까 요 글자의 어떤 품격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 간단하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말들이 지금 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당나라 때 했는데 위에서 이렇게 쭉 해서 쓴 것들이 있잖아요. 문학에서 썼었지만 문학에서 그대로 서에서는 그러니까 문학이 이만큼이라고 봤었을 때 서예가 요 정도가 들어갈 수 있지 서예가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 많이 여기 속해져 있지. 속해져 있지만 서예가 독립성이 있다 보니까 서예라는 용어가 있어야지만 서로 설명이 가능할 수가 있잖아. 이게 더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학에서 쓰는 그 품격 이러한 것들도 물론 4024품 이런 것도 좀 다 통용될 수도 있고 그 중에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서예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나열한 거가 지금 당나라 때에서 지금 요거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말들이야. 이런 것들을 90개 정도 해서 그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그러니까 저게 사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저 부분을 제가 번역한 거 보면 이게 궁금한 것 같지만 실은 또 간단해. 그때는 이게 다 간단하게 해놨어. 알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르면 답답하고 그래. 공부라는 게 원래 그래. 자격 120자를 가서 24부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어떤 경우는 단어로 쓴 거예요. 망정, 뭐 천연 이런 거. 그럼 지금 여기 천연이라고 하면 원함과 큰 기러기가 물에 나타나고 거듭과 모습을 고쳐 좋음. 뭔 말인지 아무튼 이런 식이야. 그리고 또 아까 짧은 하나씩 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은 의관을 갖추고 땅을 밟으니 그치는 것과 같고 가는 것 같다. 묘, 능묘. 능은 많은 종류의 풍류를 능이라고 읽었고 묘는 각양각색의 좋은 맛. 뭐 정은 뭐 이거 국력과 학업 둘이 그게 달한 거. 고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다가 쭉
정리를 했어요 지금 요거를. 근데 제가 그거를 읽고 느낀 점이 뭐냐면은 두 가지. 하나는 말이 너무 간결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에서 많이 닥치냐면은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를 해소하는 길은 없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왔는지 그것을 뭐 자세히 알 길도 없고 하고 그러겠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과 뭐 이런 걸 딱 맞춤 교육으로다가 해서 절대로 못해요. 그건 자기가 찾는 거지. 찾는 길에 어떤 도사를 만나는 거지. 다오시, 그러니까 인도하는 스승을 만나는 것 뿐이지 자기한테 딱 맞춤 교육 이렇게 그냥 꼭 이런 것은 없다.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읽고 간단하고 저기 하지만, 근데 난 또 문학도 좀 하고 저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정도. 더 이상 어떻게 함축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느끼냐면, 그 옛날 무협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봤었을 때 거기 보면 꼭 그냥 그 뭐지 절에 해가지고 이렇게 왜 두 제자가 있는데 한 놈은 좋은 놈, 한 놈은 나쁜 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쁜 놈은 꼭 그냥 그것도 도사에 또 딸내미가 꼭 있어. 딸내미하고 꼭 이제 관계가 항상 있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쁜 놈은 꼭 그냥 뭐 협잡질 해가지고 이 좋은 놈을 갖다가 모함을 씌워가지고 그냥 나가지, 그렇지? 나가가지고 그냥 뭐 깨지고 자가고서 꼭 그냥 깨져야지 돼, 그렇지? 상처받고 뭐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몰래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비법을 하나 정해요. 아니면 그 과정에 그 전에 그 사부의 딸, 걔는 또 좀 머리가 좋아서 그걸 다 외웠는데 아직 여자라 그걸 못 써먹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전달해 주니까 그걸 벽해가지고 그 글귀들을 내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보면은요 몇 글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수련하는 척하고 뭐 거기서 이거 한 몇십 분 이거 한다고, 그치? 그래서 끝에는 쫙 나와가지고 그냥 때려잡고 두 싸부 따라하고서 이렇게 탁 가는 게 항상 끝이야. 이게 기본 스토리잖아. 거기에 그걸 느끼는 거야. 그 비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깨달음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뭘 통해서 깨달아야지 되는 거지. 내가 그걸 마침교에서 뭐 얻고 그런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좀 느꼈어요. 또 이 책도 좀 많이 보면 또 어떤 뭐가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도 좀 쓰고 이게 책으로도 낼 수 있겠죠. 정리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 품으로 나눴었을 때 그 의미는 이것도 참 애매모호하지만 간단하게 여태까지 내가 쭉 저 자신들을 궁금했었으니까, 신품은 과연 어떤 경지를 신품이라고 그러는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신품 보면은 서예에서 뭐 최고 등급인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고도의 필목 기교와 공력을 구비해야지 되는 거고, 또 고금에서 크게 이룬 성과를 종합해서 유해관통하고 예술의 경지를 변화하여 엄격하게 한다. 둘째, 자연스럽고 표현함을 나타내는 묘한 정치, 뭐 좋은 말 다 쓰는 거지. 셋째, 일상적인 법도를 초월해서 변화가 풍부하고 우회적인 필의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 속하는 사람이 바로 그 초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장지라든가 왕희지, 이런 몇 사람에 불과해, 이 신품은. 그 다음 묘품. 묘품에서 묘는 아름답다는 뜻이 있는데, 그 세속을 초월하고 표현하고 이런 거 비슷하고 하는데, 고른 조화, 그 온양 이런 거 자치, 법도는 삼엄하고 정치는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구양순, 저수량 등에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능품. 능품은 법도가 뛰어난 것이야. 그러니까 신품, 묘품은 법도를 초월해요.
초월했다고 법도를. 근데 이 능품은 법도를 많이 지키는 거지. 원래 그 무법의 높은 경지잖아. 무법은 법도가 있다 없다? 무법은 법도가 있는 거야. 법도를 뛰어넘은 것이 무법, 유법이 있어야지 무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글씨를 써서 어느 경지에 갔었으면은 무법의 경지에 갔다 하는 것은 처음에 유법을 거쳐가지고 무법으로 올라간 거죠, 그죠? 근데 유법으로만 계속 있었던가라든가 저게 했었으면 그 능품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고서 무법으로 갔었을 때 비로소 묘품, 신품에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꼭 하나 필수 조건이 자질이 같이 겸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질이 별로 뛰어나지 않으면요 기껏 많이 올라가야 능품까지밖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 품 같은 건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질 이런 거. 그러니까 능품의 같은 특징은 지금 바로 이런 거야. 정묘하고 세밀한 곳에 전공하여 곳곳마다 명가의 법도를 잃지 않는다. 이 근거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게 송가정 이용글씨들이야. 지금 이런 거 보면 되는 거야. 이게 능품, 여기가 신품, 능품, 묘품.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어느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거 좋다. 그것도 그 사람 품에 들어갈 거야. 예를 들어서 하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이제 품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글씨 쓰고 와서 그 품들 글씨를 보면은요 좋아하는 거가 따로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거 수준이야. 알게 보면. 그거는 누가 어떻게 선택하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품이 그 높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선호 이런 거. 내 주위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그러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한계일 거야. 그 신묘한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좋은데 그럼 자기가 먹을 거리는 그거밖에 안 돼. 나중에 일가를 이룰 때 안 보여. 물론 그 이상 봐가지고 그 위에 단계는 보이겠지만 그게 감당이 안 되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좀 말할 수 있어. 5, 60년 글씨 이렇게 쓰면서 많은 사람 느끼고 나 자신 저기 했었으니까 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겠어.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글씨 이제 써가지고 몇 달 된 사람은요, 그 사람 전람회 가면은 어떤 뭐 품격 이런 거 저처럼 눈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갈고리 잘 된다니 요거 몇 개는 눈에 안 들어와. 그런 사람한테 뭐를 얘기하기가 안 돼. 들어오지 않아. 근데 1년 거 쓴 사람 보면 자기 뭐 안 되는데 이응이라든가 그래서 그거 뭐 그거 안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다른 거야. 그런 걸 그나마 그런 거를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거가 그나마 공부밖에 없어. 공부를 안 통하면 그나마 그것도 몰라. 자, 일품에서 일은 요자와 그 의미도 같은데 요건 일상적 범위 내에서 그 뛰어넘어가지고 마치 천마 행공 같고 법대 얽매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어떤 또 당나라 때 그 한동안은 송나라 때까지도 일품이 신품 위에다가 놨었어. 일품을. 그러는데 이것이 그 뒤에 송나라 이후 원명이 가면서부터 청나라에서는 이게 네 번째 품계로 떨어졌지만 그 전에는 일품을 왜 그냥 화가들이 선호를 했거든. 화가들은 이 법도를 초월해야 되잖아, 그치? 그건 다 끄덕거리냐? 화가도 법도를 초월 못한 사람 많아. 그 서양하고 똑같이 봐야지 돼. 왜 그걸 인정하고 서양은 그러니까 그건 벌써 자기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미친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품을 선호했었어. 근데 넘어졌던 저기에서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청나라 저기에서는 일품이 네 번째로 5단계 있었으면 네 번째로 떨어졌지만 그 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품은 오품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데 이게 가품이 낮다고 그래가지고요. 제발 부탁하노니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는 심오한 전통 국력과 원숙한 필목 기교가 있으나 강한 예술 개성과 품격, 독특한 품격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전통으로 내려온 글씨의 자취의 형상만 지키면서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는 글씨를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도에 뛰어난 것이지만 아까 신묘, 능보다는 더 구석적이란 말이에요. 글씨가. 능도 아까 보면은 법도 제가 썼지만 그나마 그건 좀 더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더 법도적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5가지는 모두 이품이라고 그래요. 품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품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미친 듯 괴이하고 막 연약하면서 아리따고 또 달콤하게 세속에 부합하는 글씨 이러한 거는 그 당시 명성이 있더라도 모두 이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품평의 그 방법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심리활동은 보면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 그리고 참 웃긴다. 일단 자기가 높은 데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내려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높은 문화생활을 했던 사람은 집이 망해져도 그 생활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한테 지탄받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늘 식사하고 차 뭐 한 잔 우아하게 마시고 이렇게 뭐 해서 이게 습관이 돼 있거든. 근데 이게 다 망해가지고 새빵살이 하면서 그 짓 하고 있으니까 옆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래. 근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막 남이 돈 있고 저기 하고 애들을 그 사람은 꼭 자기가 있던 그거를 입어야지 돼.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말하면 왜 나만 얘기해? 봤잖아요 그런 사람.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던 사람은 그런 사람을 비판하고 그냥 그 말이 안 된다고 하고서 자기 생활을 갖다가 찬양하고 그 현실에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 과연 나는 그게 얻은 게 옳은 사람인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난 그게 삶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또 난 문화라고 보고 그걸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격이라는 거가. 우리 일양수생
할머니가 개성분이래.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뭐 광산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음식을 잘하시고 또 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나한테는 장인이시, 장인 영감은 또 좀 뭐 그 언론 같은 거 또 그런 같은 거 많이 해서 그 집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와서 술, 나도 처음에 갔는데 이렇게 그 집안에 이렇게 방 있으면 이렇게 안방 있잖아. 그때 뭐 소주 25도짜리 이렇게 여기에서 저까지 가야지 끝나. 이 업들이 왜 소주병? 그게 문화야, 그지? 그러니까 거기다 세워놓는다 이렇게. 무슨 빈병을 다 마시고 난 빈병을 쭉 세워야. 그러니까 그 정도야. 그러니까 난 그때 술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아버지들이 되게 술꾼들이야. 다 안주 잘 만드는 거가 음식 잘하는 거야. 그 집에 술 못한다 그러면 그 집 맛없어. 반찬 못해. 그래야 뭐 다 찌개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아, 그래서 우리 형님 지금도 그냥 아주 내 입맛에는. 그러니까 난 나가서 먹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가 그래. 길들였어. 그러니까 나가서는 막 그다음 조미료 냄새 나고 그러면 아유 난 싫어. 싫어. 나이 드니까 더 그래. 요새 라면도 안 먹잖아. 라면이 맛있는. 응. 맛있지. 라면 맛있는. 근데 어릴 때 한 몇 년 됐어? 한 2, 3년? 3년 정도 됐구나. 어릴 때 이렇게 딱 해서 그럼 내가 몸이 좀 안 좋았던 거. 아무튼 뭐 그 밤에 그렇게 그냥 그 냄새가 역겹더라고. 그 컵라면 그걸 뭐 그때 뭐 때문에 먹었어. 늘 맛있게 먹었는데 그날따라 그냥 그러고서 그게 못 잊어. 그 냄새가 영.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안 먹었어. 왜 있잖아, 왜 그 인스턴트 이상한 냄새. 예. 아무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가 지금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르는 거야. 절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한번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지지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든가 행동을 이해를 못 해요, 아까처럼. 그 사람들 얘기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보면요, 자기 기준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아까처럼 왜 꼭 무슨 밥 먹고 커피를 마셔야지 되는 동안이면 뭐 그냥 집이 망했어도 옛날에 저 차 세대였었는데 한 대를 꼭 안 팔아서 그 새빵살이 하면서도 그 차는 계속 갖고 다닌다는, 이해가 안 되거든, 아랫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마지막 그 문화의 보루 그거지. 그것마저 없으면 그 사람은 자살해야 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심리활동을 높은 데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감성에서 이성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었잖아. 한번 논리와 이렇게 이게 안 되면은, 이성이 안 되면은 감성에 저렇게 하고 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서로 사귈 때만 좋지. 그건 소통해서 안 되는 거야. 감성에서 이성, 또 형상에서부터 사유. 사유는 사고죠, 그죠? 여기에 이르는 끊임없는 발전의 인식 활동이다. 뭐가? 심리 활동.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걸 향수할 수 있고 이 정도 사람이 돼야지 품평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썼지만 한번 나중에 곰곰이 읽어보면 이 말밖에는 없어. 지금 여기 쓴 것들은 좀 되도록이면 이렇게 짧게 쓰면서 이해되시죠? 이걸 장황하게 무슨 뭐 예를 들면 이거는 글이 아니야, 뭐 무슨 아니라, 그러니까 감상은 먼저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작품 안에 함유한 미를
더욱 깊게 품평할 수, 음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따라서 작품 안에 뭐를 건져야지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 더 아까도 내가 얘기했었지만 건질 게 없는 작품을 감상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야. 안 해야 돼. 무시해야 돼. 옛날에 내가 고저 학교 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좀 싫어하지. 그러니까 뭐 전람회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 뭐 가가지고 그때 막 와서 선생님 이거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냥 뭐 임모처럼 해놓고서 뭐 한 거야. 근데 글쎄 뭘 볼까? 뭘 봐야 되냐 그래서 내가 니네 선생님 그 처분해준 거 아니면 그 임무한 거 그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거 봐야지 되는가 아니면 뭐 봐야 되는가 가르쳐 달라고 그럼 내가 얘기해 줘. 그랬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 앞에서 나타나줬다. 자기가 작품에 뭘 담겨가 있어, 뭘 얘기를 했었어야지 저기 할 거 아니야. 아까처럼 내 인생은 뭐 서예다. 이 그림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또 그렇게 쓴 글씨는 과연 이게 뭔가 좀 표현하려고 그랬었으니까 이 다르잖아, 그치? 농가 원래는 빽빽하게 이렇게 써놓고서 그거 보고서 뭐 봐달라고 그러면 뭘 봐주냐고 그거를. 내가 농사를 져봤어, 생잡고 나 모른다고 그러지. 그뭘 줘, 뭘 봐줘? 안 봐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내 말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품평의 방법은 첫째, 크게 보고 느껴야지. 크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크게 본다는 거는 작품의 어떤 장법, 포구, 그리고 전체 기사 형식, 그러니까 전체적 이런 것을 크게 보고 뭔가 이렇게 느낌, 이런 거가 거기서 관찰하는 거죠. 크게 본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커다란 효과, 그걸 갖다가 1차 효과라고 그래. 또 시각적 효과라고 그래. 어떻게 보면은 첫인상이죠. 참 내가 정말 정답이야. 저번에 어떤 모아서 그 고미술 이렇게 뭐 전시 있어서 가는데 그 안에 준 그 형님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아 형님 저 어떻게 이거 감상해야지 좋을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씩 웃으면서 사람 처음 보는 것처럼 봐. 그게 정답. 답이 어딨냐고. 꼭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그래, 그치? 그럼 그 방법과 이런 걸 찾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야.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 처음 보는 느낌 봐야지 돼. 처음에 보고 있으면 가만히 보여요. 그러고 처음에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 시키면은 그 사람의 그 기호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 그치? 표정도 달라져. 그게 뭐야? 품격이고 변화자. 글씨에서. 로봇이면은 그냥 첫인상만 한번 보면 끝이야. 글씨도 로봇 글씨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면 끝이야. 뭐 뭘 볼 게 없어. 표정도 없고 말도 색감도 없고 어감도 없고 이게 감정이 없는데 거기에 뭘 더 이상 봐, 그치? 로봇 글씨를. 근데 그거 만약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 이렇게. 그 눈빛만 봐도 하고 걷다가 또 말 어떤 뭐 주제 섞어서 이렇게 몇 마디 던져보고 저렇게 하고 나면 그 생각과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 안 그래? 글씨가 똑같은 거야. 말도 해보는 거지. 근데 항상 그랬잖아요. 나도 대학교 때 내가 그 흥룡이하고서 천진이 그 두 개. 하나는 행서 이렇게 주로 쓰는 거는 흥룡이고 그 예서하고 해서 주로 쓰는 건 천진이야. 그 두 개 맨날 가가지고 뭐또 하는데 같이 하고 왜 나만 해? 걔도 해야지, 그치?
그러고 글 쓸 때도 흥룡아 이거 갈까 말까 물어보고 가고 꺾어 이렇게 하면서 글 썼다고. 옆에서 보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글씨에 그게 나타나지 않나? 안 그런가? 그러면 써놓고 나서도 아 이게 제가 갈 길을 갔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놓고 그냥 베끼기만 받고 이거는 아니라고 보죠. 특히 큰 작품은 전체적 효과 이런 거 주위에서 멀리서 보는 거 이런 거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방관선은 보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시각 효과 이런 거 그렇다고 너무 그것만 또 보면 안 되겠고 두 번째는 자세히 보면 분석하는 거죠. 그건 아까 전체적에서 국부적을 이루는 거고 또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관건이라는 그러니까 전환점이라는 거가 항상 보면은 인생에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지금 아마 다 거의 다 사셨으니까 다 하였지만 전환점들이 있었었죠. 그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전환점들이 있었죠. 지금도 보면은 그 전환점들을 어떻게 겪고 그 전환점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모습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 또 생각해보면 아 내가 그때 그 전환점에서 어떻게 했을까 뭐 범민도 하도 생각도 해보겠죠. 근데 나는 안 해. 난 다 그렇게 이 길로 요까지 이렇게 하게끔 다 이렇게 마련해 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다시 태어나도 그때 똑같이 살 거야. 그리고 젊었을 때 태어나길 원한다. 지금 이때 태어나는 거죠. 그게 다 나한테는 그 천생이었었고 다 내 갈 길을 했던 것이고 그게 아니야. 세 번째, 조용히 보면 음미한다. 저렇게 관조죠. 조용히 보면 음미하는 거가 이게 참 지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말은 이렇게 했었지만 저거 사람 보는 거라고 지금 처음에 딱 봐가지고 첫인상 보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어른들 뭐 이렇게 보면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목구비, 귀는 잘생겼고 코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가 아까 세부적으로 잘 관찰하는 거겠지, 그죠? 그러면서 딱 하면서 이제 한마디 뭘 시켜놓고 눈 감고 음미해 보는 거지, 그지? 그 사람 똑같잖아. 근데 이 로봇 같으면은 말을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표정도. 근데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저가 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지? 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써서 들어보면 뭐 주저리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처럼 가만히 말도 안 하고 나만 쳐다보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대화할 필요 없어. 표정이 없고 저기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 뭘 자꾸만 나가 대화를 걸어줘도 안 하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봐야지만 작품이 보여지는 거다. 그 다음에는 넓게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이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많은 작품을 보고서 이렇게 그것을 비교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달라요, 그지?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가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뭐 그렇고 왜 몰랐냐면은 선생님이 꼭 그것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것만 쓰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는데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돼서 나는 비교 학습을 많이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안진경
쓴다 이렇게 저렇게 썼으면요 안진경만 이렇게 쭉 쓰는데 안진경만 쓰게 하지는 않아. 안진경을 한 뭐 3일을 계속 썼다고 그랬었으면은 그 중에 뭐 반나절이라도 그 하루는 구양수를 반대되는 걸 쓰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그걸 안다. 참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해주는 선수 하나도 없어. 그하고 자가 이렇게 쭉 하나만 저렇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마모가 돼요. 몰라. 그 옳고 그름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뭐가 있어야지 돼. 여기도 좀 허학균이 저 남자 아닌 남자가 저기 하나 딱 앉아 있지만 남자라도 저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뭐가 되지. 전부 다 여자하고 저렇게 했었어. 그리고 거기가 뭐 이물질 하나가 또 왔다든가 그러면 이게 벌써 달라요 분위기가. 자기들 정체성도 뭐 여러 가지가 좀 다르다. 글씨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넓게 비교를 해보는 거야. 해볼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다음 분법의 형식. 이거 형식도 되게 보면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되게 처음에는 비유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비유법이라는 거 아까도 전부 다 말했었지만 자연하고 인체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그 와닿는 법이야. 뭐 형가가 검을 뭐 어루만지고 번쾌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자기들 뭐 이러는 거 이런 방법 주로 그 것들을 보면은 그렇고 자연매 이렇게 비유하는 거 꽃이 어떻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산봉우리에 뭐 해를 맞고 외로운 소나무 같이 갔다든가 뭐. 그 다음에 대비. 대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왕일지 공부는 장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자지는 띄워놓고 뭐는 뭐가 좋으나 요거는 못하다. 서로 이렇게 대비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안진경 글씨는 뭐 중후하고 저렇게 하나 그 세련되지는 못했다든가. 근데 그 구양순 같은 경우는 세련되고를 했었으나 어떤 뭐는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거를 좀 해본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극명하게 달라지잖아. 근데 결정은 항상 자기가 하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인체, 자연계 또는 그 대비 방법 이러한 것들이 주로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 이상을 보면 분법 형식은 비유법으로 인격과 자연 비유가 중심을 이루고 그 다음에 대비 이러한 것을 이뤘다. 이게 다 보면 인체 자연이 가장 변하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몰라. 좀 쉬어야 돼. 금단 현상까지 이렇게 하면서